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홍일, 김민규, 강인의 새 남자 핫쇼 진행을 맡은 고세희입니다. 지금도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있는 경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마홍일, 김민규, 강인의 새 남자 핫쇼에서는 해외 선물 전문가와 현직 변호사의 시각으로 어려운 경제를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경제 시사 토크쇼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이슈 분석, 현재 경제 상황에 맞는 해외 선물 투자의 팁과 구체적인 법률 사례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각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같은 열정으로 새남자 쇼를 불태워버릴 법조계 헤비급 챔피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인 만큼 오늘 가상화폐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환 트레이더 강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상화폐 사고팔고 거래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진짜 트레이더가 왔습니다. 자,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고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마음속에 저장! 해외 선물의 살아있는 전설 마홍일입니다. 글로벌 시황만 분석한 지 8년이 넘었는데요. 최근 강연회를 다니다 보면 해외 선물보다도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 너무 많이 받습니다. 글로벌 시황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상화폐의 현 주소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전망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즘 경제의 뜨거운 감자죠. 바로 가상화폐인데요. 요즘 가상화폐가 여기저기서 주목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투자냐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이냐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아닌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보기 전에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란 그 가상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떤 특정한 물리적 형태가 없는 화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지갑에 들어있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처럼 어떤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온라인 상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는 그 종류로 비트코인이나 리플 또는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 종류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가상화폐가 화폐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서 가상화폐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어떤 화폐도 법에서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런 화폐들은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화폐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법 47조 또 그 이하의 조문들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에서 만든 통화는 그게 바로 법정 통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법을 살펴보면 가상화폐는 어디에도 화폐로 규정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하게 가상화폐는 화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실질적인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상화폐를 아직까지는 화폐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잠깐 강인 트레이더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강인 트레이더님. 네, 혹시 지금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화폐 보유하고 있는지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요. 리플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보유하고 계신 가상화폐로 어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 마신다든지 어떤 그런 교환 거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는 트레이딩을 주로 하지 그걸 화폐로 이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강인 트레이더님의 답변에 가상화폐의 현 주소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란 현재는 강인 트레이더님의 말씀 그대로 어떤 투자의 대상 또는 투자의 어떤 그런 가치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말하자면 실물로서 거래되는 화폐가 아닌 측면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우리 주위에서 어느 누구도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사 마신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을 주위에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가상화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측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측면에서도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단순히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서 내 집의 대상, 투자의 대상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가상화폐를 어느 국가에서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 관련 기사를 보면요. 미국에 있는 뉴욕주 연방법원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플로리다주 법원을 보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화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상화폐가 아직까지는 화폐가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법에 어디를 봐도 가상화폐를 화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어느 나라 어느 국가를 봐도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화폐로 규정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김민규 변호사께서는 가상화폐가 아직 법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고 특정 물건을 사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화폐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흥일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좀 굉장히 비판적이시네요. 네. 네, 직업이 직업이라서 조금은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냉철한 직업인데. 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최근에 제가 그 변호사님 그 돌잔치에 갔잖아요. 네네. 금 많이 받더라고요. 네, 네네. 주변에서 네, 인맥이 참 많으세요. 네. 자, 그러면 그물을 가지고 돌반지를 가지고 커피숍에서 커피 사 드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가상화폐 같은 개념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가치, 그러니까 가치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이제 약간 전문 용어로 트랜잭션이라 그래요. 이동성이나 편의성 이렇게 돈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이동성 편의성이 좋죠. 근데 그럴수록 되게 또 위험해요. 현금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요즘에 현금 길 가다가 10만 원짜리 주웠는데 어떻게 돌려주나요? 돌려줄 사람 이름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5만 원권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금과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떨어지죠. 그리고 한은법 47조 말씀하셨는데 한은법 47조에 어느 나라에도 사실 화폐로 딱 인정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바로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유명한 가상화폐의 가치성입니다. 가치. 자, 가치가 있으려면은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금을 딱 보면은 금이랑 현금 뭉치가 있다. 뭘 주시나요? 현금이 좋죠. 현금이 좋나요? 네, 뭔가 네. 네, 알겠습니다. 금이랑 현금이랑 쓰면 뭘 주실까요? 저는 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둘 다 가치가 있다는 걸 아니까 죽는 거잖아요. 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현재 4년 전에 저한테 와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살까 하는데 어떨까요? 물어봤으면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 가치의 보존력이 아직은 약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8월 27일 기사를 보면은 하루에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빗썸에서 비트코인 거래량만 2조 7천억 원이었다고 해요. 그날 코스닥 총 거래량이 2조 4천억인 거를 비교해 보면 넘어선 거죠. 자,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여러 거래소 중에 가장 큰 거래소긴 하지만 한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만 집계를 한 겁니다. 모든 거래소를 다 합치면 더 많겠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탠드 포인트의 모아스의 그 리서치 자료에 보면은 현재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는 양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2년 후에는 1억 명을 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여기서 팩트는 1,000만 명 이상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유를 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가치적인 부분들은 우선 많은 사람이 인정을 했다. 이 금덩이도 아주 예전에는 금덩이보다 은덩이가 더 값어치가 높았어요. 변호사님 알고 계시죠? 네, 얼핏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금에 더 큰 가치를 먹이면서 금이 은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가치는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 뭐 법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값어치적인 부분들은 확실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홍일 전문가께서는 가상화폐 가치성으로 볼 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화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인 전문가께서는 화폐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뭐 김민규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화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마홍일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면 뭐 가상화폐가 화폐로 인정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 무엇보다도 이 가상화폐 투자 시장이 개척한 이 개발자에게 저는 박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예, 한번 일단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아닌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상화폐는 기존 화폐와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기존 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뭐 FX 마진 거래, 해외 선물 통화 거래, 아니면 우리가 뭐 여행 갈 때 환전하듯이 이렇게 현물로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 기존 화폐 같은 경우에는 과열이나 침체가 됐을 때 중앙은행에서 이걸 안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뭐 과열이나 침체가 되면 통화를 뭐 걷어들인다거나 아니면 통화를 좀 뿌린다거나 이러한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과열이나 침체가 됐을 때 정부의 규제를 할 수 없다 보니 과연 누가 이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가 의문이지만, 저는 투자로서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투자는 대응과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맞고요. 제가 여기서 가상화폐가 화폐다 아니다 규정 짓기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가 추후적으로 화폐로 인정이 되고 화폐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빠져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빠져나간다기보다도 이제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화폐인지 아닌지보다도 일단 그걸 잘 활용을 하자. 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예, 잘 활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강인 전문가께서는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서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려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안전성 부분일 텐데요. 김민규 변호사께서는 가상화폐의 안전성 어떻게 보시나요? 가상화폐가 아직까지는 조금 몇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시세 변동이 급격하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로 기술적으로 정말로 완벽한지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가상화폐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곳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거래소 집단의 어떤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도덕성이 정말로 담보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네 번째로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시장 규제가 없는데, 이러한 시장 규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안정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 트레이더님께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올해 초에 그 비트코인이 얼마 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100만 원 한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420만 원 정도 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바로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급격한 시세 변동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에 10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400만 원, 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급격한 폭등을 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그만큼 급격한 폭락의 요소도 있고, 또 가상화폐라는 것이 지금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좀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세 변동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가상화폐가 다들 해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화폐가 실제로 해킹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가상화폐가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예로 지난 7월에 빗썸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그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고요, 해킹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뭐 야피존이라는 어떤 그런 가상거래 사이트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는 약 뭐 한 55억 원 상당의 어떤 그런 코인이 도난당했다고 또 신고를 한 바가 있고요. 이것처럼 가상화폐가 완전 무결한 게 아닙니다. 거래소가 해킹될 수도 있고, 또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상화폐로 가장 유명한 어떤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데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장부가 공공장부처럼 막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 내역은 일반적으로는 A와 B 사이에 남아있기 마련인데,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갑이라는 가상화폐 자신의 PC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사이에 그 거래 장부가 공공 장부처럼 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가상화폐 지갑을 해킹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의 장부가 그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킹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해킹 기술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저는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기로는 아직까지 결론은 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본에 있는 마운틴 콕스라는 당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돌연 파산을 선고했고, 그 파산의 이유는 해킹이라고 처음에 보도가 됐는데 이후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되면서 이것은 해킹이 아니라 그 업체가 일부러 고객들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파산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장부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의심도 지금 받고 있고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소에 우리 가상화폐를 맡겨놓다 보니까, 그리고 그 거래소를 누가 규제를 한다든지 감독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거래소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한꺼번에 털릴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어떤 그런 시장은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로는 저는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의 어떤 통일적인 규제 아니라든지 통일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후폭풍이 올 수 있고, 이러한 점이 또 가상화폐의 불안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가상화폐는 급격한 시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상화폐의 어떤 그런 기술적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그런 신뢰성이나 도덕성이 담보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정부의 시장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적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가상화폐가 아직은 좀 불안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급격한 시세 변동성과 해킹 위험,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아직 없다는 점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아직은 불안정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인 전문가님은 가상화폐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더다 보니 이 투자 리스크에 대한 안전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지금 이게 딱 가상화폐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 자체가 초창기에 한국에 넘어왔을 때 30만 원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몇백만 원입니다. 자, 결국에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다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었는데, 자, 지금 그 사람들 다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잘 모르고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한 절반 이상은 지금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물린다는 거는 손실을 봤다는 얘기인데, 자, 투자라는 건 그래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투자는 잘 제대로 배우고 하면 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시면 도박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화폐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주의사항을 제가 크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가상화폐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가상화폐 종류 몇 개인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종류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몰라요. 네.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건 셀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화폐를 거래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그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메인 화폐만 거래하시면 돼요. 자, 메인과 비메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메인은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게 메인 화폐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으로 좀 비상장된, 갑자기 거래량도 없고 움직임이 갑자기 튈 수는 있어요. 급등할 수 있고 급락할 수 있지만, 이 비메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아니라 좀 도박과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메인 화폐는 큰 변폭은 없다 보니 큰 수익은 어렵겠지만 큰 손실도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투자의 의미가 좀 더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는 메인 화폐, 제가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매집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상화폐가 되게 핫해요. 이제 오를 것 같다고 해요. 그렇다 해서 무작정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6년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 흐름인데, 자, 8월 3일, 자, 체크된 데가 8월 3일이에요. 자, 8월 3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주목을 해야겠죠. 원래
개인들은 떨어지면 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봉을 보니 그 다음 봉이 거래량이 줄었어요. 줄었지만 양봉의 형태를 떴습니다. 양봉은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거래량이 줄었지만 상승을 의미한다? 이거는 잠재적인 매수세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매집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뭐 추후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했었죠. 자,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진입을 하게 되시면 수익이 나더라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손실이 나더라도 소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은 꼭 배우셔야 되고 이 기술적 분석은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주식, 해외 선물, FX 마진 거래 모든 이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꼭 배우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 가상화폐 거래하실 때 트레이딩이라는 게 추가가 된다면 트레이딩 교육이 추가가 된다면 안전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인 트레이더님은 가상화폐 그 기술적 교육도 뭐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기존에는 해외 선물 교육만 지속했다가 요즘 가상화폐 교육이 워낙에 수요가 많아서 지금 가상화폐 교육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흥민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민규 변호사님이 이제 얘기하신 부분들로 사실 좀 몇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빗썸 거래소에서 그 해킹이 나왔다는 뉴스는 뭐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자체를 해킹한 건가요? 비트코인 자체는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인 정보를 해킹한 거죠. 그래서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뭐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 겸 이렇게 여러 우려심이 나온 건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된 거 아닌가? 가상화폐 자체가 해킹된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물론 가상화폐 기술을 해킹이나 여러 가지 기술로 또 뭐 해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 완벽하게 해킹 기술을 도입해서 해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은 없었습니다. 뭐 비슷하게 지금 현재 해킹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심이 있는 뉴스들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좀 안 좋은 생각, 도덕성의 결여로 말 그대로 그렇게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빼 돌리다가 이렇게 좀 걸린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지만 가상화폐 자체의 지금 보안성은 그래도 강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사실 조심해야죠. 네, 보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두 가지만 역시 말씀드릴 건데 인터넷에 보면 자물쇠라고 아세요? 또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갈 때 자물쇠라고 뜨는 거 있습니다. 네. 인터넷 자물쇠 떴나 안 떴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OTP가 있어요. 거래를 할 때 거래소 할 때 OTP가 있는데 그 OTP 관리 잘 하시고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솔직히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가치적인 보안성이에요. 네. 김민규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한 24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게 만약 100만 원까지 내려가면 삽니까 안 삽니까?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 거래 해보셨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수익 좀 보셨겠네요? 뭐 좀 봤죠. 예. 네. 네. 앞다르고 뒤따르다가 이런 건가요? 네. 저는 위험성이 있지만 그 네. 위험성을 무릅쓰고 제가 투자를 한 거죠. 신중하게. 네.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재미를 보고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거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100만 원까지 내려가면 삽니까 안 삽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주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메인 가상화폐만 봤을 때 진짜 최근에 코스닥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격은 어떻게 하면 오를까요? 어떻게 많은 하면 사람들이 사야 오르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팔면 내리겠죠. 네, 떨어지겠죠. 자, 지금 이게 400만 원이라고 해도 이게 200만 원까지 내려가면 싸다라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첫 번째에서 얘기했듯이 가치는 사람들이 부여를 했습니다. 이거 가치가 있다. 그건 끝났어요. 근데 이게 싸지면 산다 안 산다? 그건 살 사람들이 현재 많이 보유가 했다. 이거 자체가 안정적인 지지선, 그러니까 가격 지지선 자체가 이미 생겼다는 거고요. 그 생겼다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봐도 현재 그렇고 이게 또 우리나라만 속한 게 아니라 해외 선물처럼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악재가 세계에서의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또 가격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가격 지지가 된다. 이거 자체는 그래도
기술적인 측면은 자물쇠랑 그리고 이제 OTP 카드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자체적인 지금 가상화폐 자체에 그런 해킹이 들어왔다는 건 아직 없으니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잘 관리만 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값어치가 확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 지지는 될 거다. 여기서 당구장 표시 좀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주요 가상화폐의 하나인 거다. 강인 트레이더가 얘기했듯이 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정도의 아주 메인 가상화폐 하나인 거고, 그냥 모든 가상화폐 하나인 건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가상화폐의 어떤 그런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보시는데 왜 그러면 마홍일 전문가님은 지금 하시는 선물을 접고 가상화폐에 올인을 안 하시는지 좀 의문이네요. 네.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죠. 금이랑 돈이랑 있으면 뭘 줍냐? 전 다 줬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마홍일 전문가님께서 자물쇠와 OTP만 있으면 안전하다. 그럼 그것만 믿고 거래하면 되는 겁니까? 자, 지금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상화폐를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뭐 뺏기거나 뭐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할 거예요. 자, 걱정만 하지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해커 고용할 거예요? 아니요. 뭐 보안 뭐 프로스 막 몇 천만 원짜리 살 겁니까?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 보안 프로그램 몇 천만 원 주고 살 겁니까? 그거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거래하시고 있는 분들이 하루에만 2,700억, 2조 7천억이 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자물쇠 체크하고 OTP 잘 관리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많이 막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김민규 변호사께서는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라는 어떤 새로운 산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떤 정확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또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하거나 또는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폭등한다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방치되는 한에서는 그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지금처럼 아무런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어떤 그런 자본금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특수한 어떤 그런 전자 설비 장비, 예를 들어서 뭐 해킹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가 되어 있는 어떤 장비 같은 걸 말하겠죠. 그러한 장비 등이 구비되어야지만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가가 나도록 그렇게 관련 규제를 담은 어떤 법을 발의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처럼 현재 정부도 가상화폐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분명 어떤 특수한 어떤 규제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제가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규제가 정말로 시장의 어떤 그런 지금 활성화된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활성화된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 시장은 그대로 잘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만 없애는 방향으로 갈 때, 그렇게 갈 때만이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그런 미래 가치가 좀 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변호사님은 뭐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 정부의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의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의 규제가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규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가상화폐가 뭐 제가 이화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처럼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정부 규제가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규제가 확실하게 된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다 사용하는 가상화폐인데 영향이 크게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가상화폐 규제에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말하자면 끌고 있는, 리드하고 있는 화폐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50%, 60% 육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시장의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부 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잘 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 시장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참고해서 그것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그 규제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은 또 해프닝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가 이제 범죄로 악용되는 가장 큰 쉬운 예를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외환 거래를 하려면 외환 거래법에 따라서 이제 외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을 하면 외환 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달러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은 외환 거래법에 따라서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 거치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사서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받아서 달러로 바로 이제 출금을 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송금을 했고 그걸 달러로 이제 송금을 한 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환거래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범법의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범법의 요소를 지금 정부 당국에서 나서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이러한 송금 방식도 외환거래법의 어떤 규제를 적용받도록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러한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그 시장이 분명히 정부 규제를 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에 유기한다는 요소도 있고 또 시장의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이처럼 좀 안전적으로 좀 잡아준다면 비트코인이란 이런 가상화폐들의 어떤 그런 미래 가치가 오히려 더 밝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트코인 바로 파실 겁니까? 저는 사실 비트코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다른 가상화폐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실 겁니까? 아직은 저는 팔지 않을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강인 전문가님은 앞으로 가상화폐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가상화폐 미래가치 일단 신호등으로 표현을 하면 청신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근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커나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아무 상품이나 파생상품 허용하지 않아요. 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파생상품을 허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플레이그라운드 파생상품의 매력이 뭐죠? 상승에도 배팅할 수 있고 하방에도 배팅할 수 있는 게 큰 매력이죠. 맞죠. 이제 양방향성 거래입니다. 양방향성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파생상품 허용. 자, 이제 시장이 커지면 커지지 절대 작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강연회를 하고 있어요. 해외 선물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 가상화폐 강연회를 해달라는 문의가 많아서 제가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제가 원래 하고 있던 해외 선물 강연회보다 사람이 2배 이상은 옵니다. 제가 몸소 느낀 거는 진짜 가상화폐가 많이 집중되고 많이 커가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다. 자, 주식이나 모든 투자, 가상화폐라든지 해외 선물 거래 동일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본인이 트레이딩 준비가 돼 있다면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 가치는 충분히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금 백전백승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그러면 전부 파악하셨나요? 전부 다 파악하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시장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시작하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에서 가상화폐 파생상품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마홍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강인 트레이더가 얘기를 했어요. 그 파란불이라고, 네, 이제 가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란불 지나서 하이패스 지나가지고 고속도로 탔어요. 네, 풀악셀입니다 지금. 네, 네, 풀악셀이에요. 네, 그만큼 엄청난 속도로 지금 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스탠드 포인트에서 나온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1000만 명이라고 했지만 2년 뒤에는 1억 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한 1200만 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지금 사람들이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BTC예요. BTC라고 이제 중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거든요.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거래를 사고팔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치면 참 많아 보여도 정말 많은 보유량이 있는 건 진짜 중국이에요. 자, 중국은 사고팔고를 많이 하지 않아요.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보다는 거의 채굴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사놓고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진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집계가 안 될 정도라고 해요. 네, 그만큼 많은 재력과 많은 라인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갖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를 할 것이며 최근 되게 흥미로운 뉴스를 봤습니다. 자, 뭐 김민규 변호사님도 분명히 이거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진짜 세계적으로 심하신 분이 한 명 있습니다. JP모건의 대표, 네, 아시죠? 네, JP모건의 대표 그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거 완전 거품이고 없어질 거다.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니 불과 얼마 후에 4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 ETN을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일부러 안 좋다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그냥 빨리 사, 빨리 사, 빨리 사. 끌어모은 겁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임원 중에 한 분은 거의 55억 어치를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그때 기준으로 100만 원이 안 될 때였는데 지금 현재로 치면 400억이 넘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100억 어치 더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큰 돈 그리고 되게 투자적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했어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되게 메인들, 되게 큰 투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지지는 형성이 될 것이며 앞으로 2년에서 3년가량은 꾸준히 적어도 한 700에서 800만 원 선까지는 꾸준히 올라가지 않나. 좀 이화에서 좀 더 구체적인 또 내용을 다루기로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청신호 그리고 아예 하이패스 지나서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어떻게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가 투자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홍일, 김민규 강인의 세 남자 핫쇼, 오늘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홍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려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 마음속에 저장되셨나요? 네. 자, 가상화폐 솔직히 이렇게까지 활성화될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줄 알았으면 진짜 큰 돈을 크게 투자를 했겠죠. 자,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이 가상화폐 잘해야 됩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잘 분석해야 됩니다. 저는 어차피 하게 된 거 잘할 수 있도록 네, 잘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시스템이나 보안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실 때 기름이 어떻게 점화가 되고 어떻게 동력이 나는지 알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운전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물론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로서 제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뭐 가상화폐가 명확하게 실체가 규명도 안 됐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가상화폐로 이제 지금 돈을 많이 말하자면 수익을 많이 거뒀다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가상화폐로 인해서 또 많은 손실을 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많은 것을 알아보고 조금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의 대가 윌리엄 오닐이 말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대.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선 반드시 지혜롭게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준비된 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더욱더 빨리 찾아오겠죠. 오늘 방송이 그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